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4년 만의 최저 기록이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하반기엔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과 유동성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는 흐름에 맞춰 디지털 뱅크런 대응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해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청정수소 인프라 등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며 친환경 에너지 종합회사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 발표하는 확정 실적에 앞서 오늘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발표됐는데 시장의 전망치를 2배가량 뛰어넘는 수준이라 그동안의 우려가 기우에 그친 모습입니다. 첫 소식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올해 2분기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22.3% 줄었고 영업이익은 95.7%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입니다. 일부에선 이번 분기 삼성전자의 적자 전환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의외의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영업이익은 2,818억 원,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3조에서 4조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적자 폭을 줄였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실적 발표회에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 만큼 실적 개선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2분기부터 재고 수준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사의 재고 수준 정상화는 가속화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한편 1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모바일 경험 사업의 경우 갤럭시 S23 출시 효과가 감소하면서 지난 분기 대비 실적이 소폭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금융 안정을 위한 주요 키워드로 유동성 위험 대응을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량 인출인 이른바 디지털 뱅크런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민세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사그라들지 않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과 유동성 관리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난 2월 실리콘밸리 은행 SBB 파산 사태를 촉발한 디지털 뱅크런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SBB는 36시간 동안 420억 달러의 자금이 단 2에서 3일간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갔는데 이른바 광속도산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카카오뱅크에서 대거 인출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은행 고객들은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소식을 접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어 이에 맞춰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시스템보다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당국은 일단 디지털 뱅크런 신호를 감지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에 맞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안정 개정을 도입하고 한국은행과는 대출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용자들은 디지털 뱅크런이 신뢰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526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의 민간고용 호조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최민정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우려가 커지며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1.16% 하락한 2,52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민간고용 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6월 민간고용은 전월 대비 49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2배가 넘는 수치로 아직 미국 고용 시장이 식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연준의 기준금리 2회 상승 등 긴축 강화 및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 국채금리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날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12%를 넘으며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4.05%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도 코스피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7% 감소하며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가 역시 장중 7만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세에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1.47% 내린 2,526.71포인트에 코스닥은 0.11% 하락한 867.2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이 매수했고 코스닥 역시 개인만이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오는 12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미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정 부분 선반영했다는 점에서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만 보이다 하더라도 위험 전후 심리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충족한다고 밝혔지만 국민 우려를 고려해 수입산 해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식자재를 유통하는 기업들도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는 등 오염수 방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 기준에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관련해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한 셈인데요. 오염수 방류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나요? 네, 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방류 후 100일 동안 원산지 점검 표시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번갈아가며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 체계를 가동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 주체가 돼서 검사 강도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안정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원산지 표기를 강조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산 수산물 유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전체 수산물 중 일본산은 극히 적은 편입니다. 유통이력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만 610톤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습니다. 전체 수입 수산물 중 약 2% 수준인데요. 하지만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사례가 이어져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5에서 6월 정부는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위반 업체 158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통기업들의 원산지 표시 기준은 지금 잘 마련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대표적으로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표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가게를 앱에 등록하는 단계에서 원산지가 기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입점업체 사장님들이 원산지 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산지 음식 포장재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배민에서는 사장님이 주문 접수 시 영수증에 원산지가 출력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기요는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 원양, 외국산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산의 경우에는 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원산지를 표기해야만 앱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네, 단체 급식 업체 또한 원자재 그리고 식자재를 대량으로 유통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체 급식 업계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단체 급식 업체에서는 원산지 표기에 대한 기준이 2020년부터 강화된 상태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가 추가돼 총 24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조리 용도에 따라 식재료의 원산지가 달라질 경우 조리 용도 또는 음식명별로 별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합니다. 단체 급식 업체에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고려해 원산지 표기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워홈과 CJ 프레시웨이 등 대표 단체 급식 업체들은 수산물 중 일본산은 취급하지 않고 있으나 구내 식당 이용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능 검사 품목 확대 등에 대한 안내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에 관해서 서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래 에너지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126만 톤의 청정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에너지 사업을 넘어 친환경 소재, 바이오 식량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6일 2023 에너지 사업 밸류데이를 열고 성장 전략과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너지 사업은 3년간 3.8조 원의 투자를 통하여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입니다. 이번 에너지 밸류데이를 시작으로 식량, 친환경 소재 등에 중점을 둔 밸류데이를 지속 개최하여 현재 포스코 그룹은 에너지 사업을 제3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사업부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포스코 에너지의 합병 작업을 마무리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밸류데이에선 총 3조 8천억 원 수준의 투자 계획과 LNG 밸류체인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그룹의 2050 탄소 중립 달성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연기한 겁니다. 특히 인천과 광양, 포항을 중심으로 총 126만 톤의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를 오는 203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30년까지 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2개 이상 확보해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사업회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 본격 뛰어든 만큼 친환경 에너지 종합회사로의 도약에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올 하반기 중에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이른바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손해보험사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260여만 명. 우리나라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 가구 중 약 80%가 앞으로 키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달리 보험 가입률은 약 1%로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비싼 보험료와 좁은 보장 범위가 반려동물 가입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 정부도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하반기 펫보험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 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런 방향을 담은 펫보험 상품 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 연구나 통계 분석 등을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기관과 이해자 간의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만들며 시장 선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반려견 의료비 보상 비율을 90%로 확대한 상품을 새로 내놨고 메리츠화재는 기존보다 실비 보험료를 약 최대 30% 낮췄습니다. 한편 정부가 내년까지 마치기로 했던 진료 표준화 계획을 올해까지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금융사들의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이후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던 국내 괌 여행 수요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상품 예약 기준으로 여행사마다 태풍 타격을 입기 전 9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본격적인 피서철 수요에 대한 업계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할키 구간 괌의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뤄지며 현지 여행 산업이 속속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는 지난달까지 괌 송출객이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7월 여행 상품 예약 인원은 지난 5월 송출객의 85% 수준까지 회복됐으며 곧 5월 송출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피해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호텔 리조트들과 식당, 쇼핑센터 등은 현재 모두 정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들 중 사랑의 절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광지들은 현재 관광에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괌 정부관광청 역시 7월 초 괌 여행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롯데호텔 괌과 호시노 리조트는 지난 1일부터 호텔을 정상 운영한다고 공지했고 렌터카 플랫폼 카모아는 7월 대여 목적으로 예약된 괌 렌터카가 전달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여행사들의 괌 패키지 예약률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7월에 괌 여행 상품 예약률이 5월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현재 접수 중인 8월 예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원투어의 7, 8월 괌 사이판 송출객 역시 올 6월에 97%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괌을 찾는 여행객들이 늘자 여행업계는 적극적인 괌 여행객 수요 공략에 나섰습니다. 모두투어는 7월에 집중 프로모션 여행지 모두픽 지역으로 사이판을 선정한 데 이어 8월에는 괌 프로모션에 집중하는 한편 추석 기간에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최다 좌석 확보하며 괌 여행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원투어는 괌 PIC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비롯해 괌 롯데호텔 브래드 이발소 캐릭터룸 패키지 등을 출시했으며 호시노 리조트 리조날의 괌은 리조날의 괌 100배 즐기기를 선보이며 투숙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워치입니다.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스레즈가 주목받으면서 트위터가 견제에 나섰습니다. 스레즈는 링크와 사진, 동영상을 게시하고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트위터와 유사한 형태의 소셜미디어입니다. 출시 이후 16시간 만에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용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린다 야카리노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 커뮤니티는 복제될 수 없다며 스레즈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사내 변호사 명의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에게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경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위터는 대형 광고주들이 이탈하면서 연간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트위터를 떠난 이용자와 광고주들이 대거 스레즈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머스크와 저커버그 두 최고 경영자 간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을 나는 전기차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미래형 자동차.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이 만든 비행 전기차 모델 A입니다. 자세히 보면 차체 중심에 유리로 된 공 모양의 탑승 공간이 있습니다. 비행 중에도 이 탑승 공간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데요. 모델 A는 도로 주행과 수직 이륙 능력을 함께 갖췄습니다. 도로 주행 시에는 약 322km, 비행을 하면 약 177km를 이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30만, 우리 돈 약 3억 9,4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듀코브니 개발사 CEO는 2025년에는 하늘에서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최첨단 로봇들이 유엔이 주최한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제네바 대학교에서 만든 로봇 나디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모든 대화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안내원이나 개인 코치로 돌봄 로봇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또 사람 대신 위험한 현장을 누빌 수 있는 강아지 로봇, 인간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도 보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행사장을 찾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행하는 데 인공지능은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최첨단 로봇들이 인간의 삶과 지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자연사 박물관에서 카피바라를 먹는 아나콘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쥐과 동물인 카피바라를 베어문 아나콘다. 탐욕스러운 뱀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이 박제물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박물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박제된 전시품들도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관 작업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나콘다 전시는 내년 봄 다시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와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는 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서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든 대형 입시학원 강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창업자 김봉진 의장이 이사회 의장직과 우아 DH 아시아 의장직을 모두 내려놨습니다. 2011년 우아한 형제들을 설립한 지 12년 만입니다.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가 TV몬으로 이름만 바꿔 재등장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하단에 누누TV 사이트가 링크돼 있고 과거 시청 기록 보기 등 인터페이스도 누누TV와 흡사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지방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